자, 여러분 조교한테 아마 공지를 받았을 텐데 이번 주 목요일은 우리 랩에 있는 자율제조 장비를 김지훈 박사과정이 아마 같이 해가지고 약간 실습까지는 뭘 이렇게 직접 작동을 해보지 못하겠죠. 볼 거고요. 근데 아마 목요일 날은 그래서 아마 공지 받았죠. 자율제조 우리 랩에 구축해놓은 자율제조 장비를 일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고, 근데 그 전에 이제 그게 뭐냐라는 것들을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자율제조 심포지움에서 이제 원천 기술 개발한 내용들을 이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목요일 날 실제 실습을 하는데 아마 강의를 듣고 실습을 하는 게 되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는 자율 제조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자율 제조라는 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건 얘기 많이 들었죠. 스마트 팩토리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의 시스템이 자율 제조 시스템이고, 스마트 팩토리와 이제 자율 제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젠슨 황과 이제 미팅을 하면서 현대자동차에서 5만 장의 GPU를 받기로 했죠. 물론 자율 주행에 쓰겠지만 또 대부분의 리소스를 자율 제조에 쓰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자율 제조를 그래도 가장 처음에 이제 연구를 시작한, 세계적으로 봤을 때 10년 이상 됐고요. 그래서 자율 제조 시스템의 요소 기술의 원천 기술을 실제 랩에서 개발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내용들을 좀 오늘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공유를 할 거고, 그 중에 이제 일부 모터 제조에 자율 제조에 적용한 기술들을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1시간 정도 동안 우리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 제조를 그러면 얘기할 정도로 잘하냐? 그래서 이제 저희 랩에서 열심히 연구를 했고, 이제 얼마 전에 국내에서 제1회 자율 제조 심포지움을 저희 랩에서 성균관대에서 이제 8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와서 발표도 하고, 이제 우리가 주최를 해가지고 성균관대에서 이제 자연기과 캠퍼스에서 개최를 했고, 랩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랑 공유를 했고요. 자율제조 부분에서는 그래도 제가 최근에 세계 최상위 2% 연구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세계 최신의 이야기를 이제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전달을 할 거고, 그리고 굉장히 주변에 있는 많은 회사들과 실제적으로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현대자동차 쪽에서 최근에 이제 2개의 과제를 새로 시작하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뿐만 아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유를 할 거고, 물론 이런 성과들은 저 혼자 만들어냈던 건 아니고 우리 랩의 연구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낼 수 있었다.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이랑 이제 미국에서 GM에서 일할 때 했던 일들은 뭔가 제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완벽하게 예측을 해서 설계도 완벽하게 하고 생산에서 일어나는 일도 완벽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설계, 생산 장비 설계까지 완벽하게 하자, 이런 일들을 이제 쭉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모델들로 만들었을 때, 이게 이제 저번에 보여준 FLD 우리 소성공학 시간에 소개를 했죠. 여기 있는 모든 요소들이 FLD와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플라스틱 스트레인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설계하고 제조까지 완벽하게 계획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제 트라이 아웃을 해보면 뭔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프랙처들, 문제들이 항상 발생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제 고민을 많이. 자, 예측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예측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2015년도, 16년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측을 초반에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실제 공정 라인에서 뭔가 굉장히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장비 스스로 뭔가 판단을 내리고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것들을 2015년, 16년도에 막 고민을 하던 찰나였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그때
이제 마침 2016년도에 이세돌이랑 알파고랑 이제 대전을 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자율제조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자율제조와 스마트 팩토리의 차이는 뭐냐? 요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 팩토리 얘기 많이 들었죠. 자, 스마트 팩토리와 자율제조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먼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뭔가 판단을 내리자, 디시전 메이킹을 하자. 요게 공통점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 누가 판단을 내리냐? 요게 차이점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대부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죠. 자, 그것만 해도 이제 대단한데, 자율제조는 뭐냐? 판단을 기계가 내리자고, 기계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계에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서 기계가 판단을 내리고 실제 기계가 자율적으로 제조를 하자라는 시스템이 이제 자율제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율제조가 완성이 되면 어떤 셀프 가버닝하는 클로즈드 루프로 된 어떤 결정을 내리고 클로즈드 루프로 만들어낸 시스템이 생산을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저는 이제 자율제조 강의를 할 때 클로즈드 루프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자, 매뉴팩처링에서 장비가 밀리세컨드 단위로 판단을 내리고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제어를 하면 안 되죠. 밀리세컨드 단위로 사람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나요? 그건 기계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클로즈드 루프로 만들 수 있고, 사람이 한다면 클로즈드 루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기계 장비에서는. 그래서 이제 클로즈드 루프를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랩에서 이제 만든 시스템, 물론 여기까지 이제 도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뭔가 제조를 한다고 했을 때 제조의 어떤 장비와 제조의 라인에서 일어난 일들을 먼저 시뮬레이션이나 모델링,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랩 스케일의 어떤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AI 트레이닝을 하죠.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죠. 뭔가 요 재료의 상태면 장비가 제어가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정답이 있는 거죠. 요 형상이면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정답이 있는 겁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는데, 자, 얘가 실시간으로 뭔가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판단을 한다면 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리얼타임 센싱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리얼타임 센싱 데이터를 이제 받아옵니다. 자, 근데 이 오프라인에서 학습된 데이터는 완전히 실시간 학습된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일한 데이터가 아니죠.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 때 1차적으로 학습된 걸 가지고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랩 스케일이든 시뮬레이션이든 여기서 수행된 어떤 모은 데이터들은 충분히 물론 최대한 현상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실제 완벽하게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을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장비에다가 넣었다고 하면 또 작동이 완벽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종류의 장비라고 하더라도 어떤 예를 들면 프레스 공정을 동일하게 설계해서 프레스 장비들을 만들었다. 하나 종류의 프레스 장비를 만들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동일한 장비는 아니에요. 왜냐? 장비에는 어떤 클리어런스가 존재하고 가공 오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계는 다 다른 기계입니다. 같은 종류의 기계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필요한 거죠. 각각의 우리가 한 종으로 보면 사람이잖아. 근데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다르고 대원이가 다르고 각각이 다 다르죠. 각각의 내 신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어떤 장비를 만들고 혹은 하나의 로봇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한 종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막상 뭐 기어의 클리어런스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센서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다 다른 장비고 요걸 만들어야 되고 요 전체 프레임과 하드웨어에 대한 원천 기술을 랩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토노머스 매니팩처링에서 뭘 해야 되냐? 어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게 실시간 센싱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이 실시간 센싱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실제 컨트롤할 수 있는 디시전 메이킹을 해줘야 되겠죠.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실제 제어까지 할 수 있는 이 전체 이 흐름을 다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게 인공지능 모델 만들 때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우리가 정확도와 그러니까 스피드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스피드가 사실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을 경우가 많죠. 내가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판단이 느려질 수 있고, 아니면 또 굉장히 빠르게 하려고만 하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죠.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데, 자, 요게 제조 장비에서는 뭐 느려도 1초, 2초 안에 판단을 내려서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반복적인 작업을 매 사이클마다 실시간으로 컨트롤하면서 조금씩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5초나 10초에 한 번 정도 판단을 내려주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운전을 하다 보면은 뭐 밀리세컨드 단위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율제조 장비는 밀리세컨드 단위로 판단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실제 장비를 다뤄보지 않으면 이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드웨어 설계가 훨씬 더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첫 번째, 그러면 우리 랩에서 첫 번째 했던 거는 뭐냐? 자, 실시간으로 센싱을 해야 돼. 실시간으로 뭘 센싱을 할 거냐면 재료의 어떤 상태를 실시간으로 센싱을 해야 됩니다. 재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센팅을 해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실시간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어를 하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실시간 센싱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당 1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어떤 센서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재료의 기계적 물성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고 제어를 해야 되는데, 재료의 기계적 물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건 머티리얼 테스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소성공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이 인장 실험을 하든지 FLD 테스트를 하든지 미케니컬한 테스트를 하는 게 재료의 일드 스트레스나 얼티밋 텐사일 스트렝스나 일롱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굉장히 느리죠. 두 번째는 라인에서 내가 이 재료의 물성을 알기 위해서 이 재료를 가지고 민정 테스트를 하면 재료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건 생산에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실제 라인에서는 어떤 이런 인장 실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물성을 알아낼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뭘 했냐? 즉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는데 그것까지 다 설명하기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와전류 센서, 전자기장 센서를 이제 활용을 했고, 자, 전자기장 센서로는 재료의 RLC, 우리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죠. 재료의 RLC 임피던스 성분이 있다. 전자기적 성분이 있다. 근데 그게 뭐에 영향을 받냐면 재료의 마이크로 스트럭처라든지 디스로케이션 덴시티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재료의 저항,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 인덕턴스 이런 것들이. 근데 요거는 뭐냐면 요건 또 재료의 기계적 물성, 일드 스트레스, UTS, 일롱게이션에 영향을 주죠.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직접 측정을 할 수 없어도 이 전자기장 센서로 이 하드니스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한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얘를 간접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시간 센서를 만들 때 중요했던 것들은 첫 번째, 재료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머티리얼 테스트가, 미케니컬 머티리얼 테스트가 가장 확실하지만 재료에 엄청난 영향을 좀 파괴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거죠. 센싱을 하면서 재료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된다. 밀리세컨드 단위로 얘가 제어를 내려야 되는데 내가 센싱하는데 1초가 걸립니다. 이건 못 쓰는 센서예요, 실제 라인에서는. 자,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또 어떤 전기적 임피던스 리스판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가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2016, 17년부터 이 재료의 실시간 물성을 실시간으로 받아오는 센서의 원천 기술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직접 코일도 손으로 감고 빵판에다가 회로 설계해가지고 오실로스코프랑 펑션 제너레이터 달아가지고 내가 얘를 가지고 진짜 실제 전기적 임피던스를 측정해서 기계의 물성을 측정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데 뭐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나서 이 장비가 실제 작동한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해서 현대자동차에 들고 가서 우리가 이런 장비를 만들었는데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에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해가지고 2020년, 이건 옛날 데이터라고 하는데 2025년 현재까지 다양한 테스트와 다양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너레이션 2예요. 제너레이션 1은
단순히 프루프 하는데 썼던 거 요거를 이제 가지고 라인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라인에 넣을 수 있도록 장비를 만들어서 제네레이션 2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네레이션 2가 잘 작동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서 현대 모비스에서 전기차 모터 생산하는데 써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모터에 쓸 수 있도록 하드웨어 설계, 센서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 다시 다 재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모터 센싱 그리고 모터 자율 제조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이제 제네레이션 4 최근에는 제네레이션 1, 2, 3가 이제 부피가 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요걸 휴머노이드 로봇에 달아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다니면서 꼭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더라도 사족 보행이든 뭐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PCB 사이즈로 이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레이션 1, 2, 3, 4 요게 있는데 이거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2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은 제네레이션 3 여러분들이 아마 20일 날 실습 우리 랩 거기 실험실에 가서도 제네레이션 3에 기반으로 된 자율제조 장비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다른 장비들은 다 다른 공간에 있어가지고 요걸 바탕을 볼 거니까 요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네레이션 1 할 때 우리가 전자기 물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 미케니컬 물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도 설계하고 요거를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회로 설계까지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슬라이드 한 장으로 정리했겠지만 굉장히 많은 트라이얼 에러를 해봤겠죠. 그래서 이제 뭘 실험을 했냐, 실제 인장 실험을 하면서 여기에다 코일을 대고 전자기 시그널을 측정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소성공학 시간에 얘기를 했죠.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실시간으로 계속 항복 항수가 커지면서 탄성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탄성 계수도 작아져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계적 물성이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만든 장비가 아주 좋은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시그널이 바뀌는 것들을 검증을 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2019년 실험 데이터니까 지금은 훨씬 더 고도화된 어떤 시그널들을 받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실제 되네라는 거 이제 프루프 오브 컨셉, 과학적으로 된다라는 것들 하고 특허도 내고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장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최근에는 더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물리 해석 모델들, 전자기, 기계, 연계된 해석 모델들 시뮬레이션도 만들고 데이터도 만들고 이미지 기반으로 한 어떤 재료에 대한 상태에 대한 걸 만들고 그걸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 모델로 만들어서 학습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으로 계속 이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오늘 얘기하기로는 너무 긴 내용이라서 이런 걸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일들을 현대자동차랑 했고 LG전자랑도 했는데 요건 이제 하나의 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어떤 트리밍 공정 이게 자동차 요거는 이제 자동차의 시트 크로스 멤버라는 거고 시트 크로스 이거는 도어 임팩트 빔입니다. 도어 임팩트 빔 자동차 측면 도어를 열어보면 이 임팩트 빔이 들어가 있어요. 사용자를 충돌로부터 이제 보호해 주는 거. 근데 요거의 재료의 물성에 따라서 이 프레스의 속도라든지 압력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재료의 물성을 바꿔가면서 랩에서 많은 실험을 했죠. 일단 1차적으로 슈퍼바이즈 러닝을 진행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실험 데이터는 항상 부족해. 인공지능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거 실험 한 번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재료 자르고 시편 만들고 실험하고 실험 잘 안 되면은 다시 세팅해가지고 바꾸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재료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성역학 지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절단이 고도화된 이제 이제 역학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트리밍이 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각 조건별로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굉장히 많은 충분한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재료 물성일 때 잘못된 공정 컨트롤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파단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품질이 안 좋은 부품들이 나온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모아서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리고 얘를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를 판단을 내려서 실제 장비에 넣어서 자 이렇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 시스템만 잘 작동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 이제 서버부터 해가지고 엣지 컴퓨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통신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해결해야 이게 실제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LG랑도 일을 했고 뭐 표준연이랑도 일을 했다 이 내용인데, 자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제너레이션 3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제너레이션 3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제너레이션 2가 잘 작동한다는 것들을 보고 이제 제너레이션 3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 모비스가 이 모터 자율 제조 공정을 같이 만들어 보자 해서 우리가 제안한 부분도 있고 모비스에서 제안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헤어핀 모터라는 것들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헤어핀 모터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컨벤셔널 모터는 뭐냐면 이 구리가 이제 동그란 형태의 크로스 섹션을 가지고 있는 모터죠. 이거 일반 물리 시간에 다 배웠죠. 근데 얘가 스테이터입니다.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 원은 기하학적으로 아무리 밀집을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서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수학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냐? 이게 다 효율이 낮아지는 거지, 제품에. 자, 그러면 우리가 사각단면을 쓰면은 물론 여기를 완벽하게 붙이면 안 되겠지만 아주 요 빈 공간들을 아주 밀접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효율을 높일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설계상으로. 자, 문제는 뭐예요? 설계상으로는 그런데 그걸 제조를 했을 때도 과연 그 성능이 나오느냐? 이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자, 설계와 제조가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이유 중 하나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각단면을 가진 헤어핀 모터 코일을 가지고 모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기존의 원형 단면을 가진 모터는 안 해도 돼야 될 공정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얘가 여기 이렇게 보빈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습니다. 이거 아마 20일 날 실험실 가면 볼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동그랗게 말려 있으면 동그랗게 말려 있으니까 얘도 나름 소성 변형이 생겨가지고 얘 동그란 형태가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모터에 쓸 수가 없죠. 그럼 얘를 펴야 돼요. 빤빤하게 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이 평탄화 공정을 합니다. 평탄화 공정은 뭐냐면 우리가 클립을 내가 이렇게 굽힌 거를 다시 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반대로 굽혔다가 다시 굽혔다가 반대로 이거 반복을 하죠. 똑같습니다. 평탄화 공정도 여기서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이 롤러를 통과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절단을 하고 얘를 이렇게 헤어핀 모양으로 밴딩을 해가지고 여기 스테이터에 넣어서 완성을 하는데, 자, 요 전체적인 공정을 우리는 랩에서 다 다루고 있긴 한데, 자, 오늘 말하고 싶은 부분은 요 평탄화 공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탄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얘를 완벽하게 펴야 되는데, 자, 평탄화를 하면서 밴딩, 언밴딩을 하는 사이에 소성 변형이 또 많이 생기겠죠. 자, 근데 내가 소성공학 시간에 뭘 얘기했죠? 소성 변형이 많이 생기면 전기적 저항이 증가한다. 자, 그러면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평탄화만 완벽하게 시키고 싶어. 그럼 얘 소성 변형 많이 시켜가지고 평평하게 만들면 돼요. 그럼 평탄화 관점에서 보면 코일이 평탄하게 잘 됐네라고 하지만, 근데 과도한 불필요한 소성 변형이 그 안에 많이 생겨버리면 전기 저항이 올라가서 모터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설계상으로 모터 효율을 많이 올려놨는데 이 제조에서 전기 저항 다 증가시켜 버려가지고 모터 효율을 감소시켜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 그럴 때 아주 최적화된 어떤 평탄화 공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실제 우리가 실험을 한 거고요. 평탄화 전, 평탄화 후 평평하게 됐는데 소성 변형이 생기면서 전기 저항이 쭉 올라갑니다. 실제 랩에서 실험을 해서 그리고 그걸 모터로 만들어 보면 효율이 2% 정도 차이 납니다. 모터 효율. 자, 모터 효율 2%면 별로 차이 안 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터 효율 2%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모터라는 거는 그러니까 파워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달리는 내내 매 순간 2%씩 더 낮은 효율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이 달리면 많이 달릴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 전기차가 모터를 쓰는 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터 하나의 2% 효율을 갉아먹으면 굉장히 낭비죠. 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터의 효율이 1%만 높아져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모터의 효율이 1%만 높아져도 원자력 발전소 108개를 짓지 않아도 된다. 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모터 효율 2%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좋아. 우리가 평탄화 공정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자, 요거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 요게 이제 트레디셔널한 평탄화 공정으로 만든 겁니다. 뭐냐면 얘가 평탄화가 돼야 되는데 이 모터의 거리와 요 간격을 컨트롤을 잘 해야 평탄화가 잘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요걸 사람이 요걸 매뉴얼로 컨트롤 해가지고 얘를 조절을 하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쭉 되는데 평탄화가 잘 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불량이 난다. 그럼 라인을 멈춰. 그러면 그리고 사람이 가서 얘를 손으로 조절합니다. 뭐 어떻게 조절? 감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숙련된 엔지니어가. 그리고 나서 다시 라인을 켜고 잘 되는지 봅니다. 자,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클로즈드 루프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실시간으로 컨트롤하면. 근데 우리가 만든 거는 얘가 여기서 들어온 센서를 바탕으로 해서 얘가 실시간으로 컨트롤을 해가면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이제 컨트롤을 하죠. 그게 클로즈드 루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시스템, 요게 이제 랩에 구축한 시스템이고 요게 이제 설계인데, 우리가 만든 센서로 이 코일에 어떤 물성을 받아오고 그걸 바탕으로 엣지 PC에 보내서 얘가 그러면 이 모터가 어떻게 제어돼야 되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해야 지금 요 코일이 물성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자, 보빈이 하나하나 들어, 이따 보여주겠죠. 하나하나 들어오는데 이 보빈이 오늘 생산된 보빈, 어제 생산된 보빈, 내일 생산된 보빈 다 물성이 틀려요. 그리고 심지어 같은 보빈이라 하더라도 그 안쪽에서 말려있는 거랑 바깥쪽에서 말려있는 거랑 물성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엣지 PC에서 실시간으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어를 하는 걸 만들어주면 얘가 액추에이터가 이제 바탕으로 실시간을 제어를 해줘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 모델만 잘 만들어서 이제 될 일은 아니고 얘가 실시간으로 제어를 해주는 걸 또 이 액추에이터가 따라와줘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액추에이터의 설계에 대해서 앞으로 제조 장비가 실시간으로 컨트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액추에이터 설계, 이 하드웨어 설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더 중요해질 거다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센서에서는 우리가 이제 내일 직접 볼 건데, 여기서 재료의 코일의 물성을 측정하고 여기서 디멘전을 측정합니다. 레이저 센서 여기서 두께를 측정하고 여기서 이제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위스를 이제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얘 센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센서의 실시간 데이터가 오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만든 센서를 이제 실제 라인에 서서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만든 센서는 그 재료의 물성에 대한 편차만 반영해서 데이터가 이제 나와줘야 되죠. 근데 실제 이걸 라인에 넣어보면 온도에 따라서 얘 코일의 물성도 바뀌어요. 전기적 물성. 그래서 온도에 대한 영향 때문에 얘가 여름에 할 때랑 겨울에 할 때는 이제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제조 라인에선 진동이 굉장히 심하겠죠. 진동 때문에 원래 이제 빨간 물성만 반영을 하면 물성에 따라서 이 전류 센서의 시그널이 빨간색으로 분포가 돼야 되는데 진동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엄청 넓게 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템퍼레이처와 바이브레이션의 이펙트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또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잘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우리가 만든 센서가 라인에서 가지고 오는 건데, 이게 보빈이 하나가 끝날 때, 자, 보빈이 하나가 쭉, 야, 이제 이 검은색은 뭐냐면 평탄화 전에서 물성을 측정한 거, 센서로. 빨간색은 뭐냐면 평탄화 후에 물성을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평탄화를 진행을 하면서 소성 변형이 코일이 생기기 때문에 일드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가 보빈이 하나가 끝나면 새로운 보빈을 시작하면 얘가 더 낮은 일드 스트레스 시작을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안쪽에서 말려 있는 코일과 바깥쪽에서 말려 있는 코일의 물성이 같은 보빈이라도 다르다.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 데이터를 어떤 카테고리의 데이터가 중요하냐고 했을 때, 자, 우리 랩에서는 우리 경험상 실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험 데이터만
몇몇 사람 어떤 사람들이 실험 데이터만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학습과 제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이론상으로. 근데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들어오는 센서의 데이터가 엄청난 노이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았다는 건 더 많은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내가 데이터셋에. 자, 뭐 이상적으로 내 데이터셋에 아무 노이즈도 없고 정말 내가 원했던 데이터만 있다. 그럼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인공지능이 학습이 좋아지지. 근데 문제는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노이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면 더 성능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실제 그냥 단순 모델 개발을 넘어서 그걸 머신에 넣어보면 얘기는 완전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머신에 넣었을 때 인공지능이 잘 작동하게 만드는 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컴퓨터로만 계산하는 거 이상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실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둘 다 중요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일단 중요하다. 그거 이제 실제 데이터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액추에이터 설계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 판단 제어를 얘가 액추에이터가 받아서 실시간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액추에이터도 만들어서 이제 시스템을 구현을 했죠. 그래서 센싱, 그리고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판단, 그리고 액추에이터, 이 세 가지가 인터그레이션 해가지고 맞물려서 돌아가게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자, 아까 우리가 데이터 이거 보완하는 얘기했지만 이 데이터를 잘 바이브레이션 이펙트와 온도 이펙트를 보상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데이터가 들어오게 하는 데만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얻는 게 정말 어려워요. 데이터를 얻는 게, 좋은 데이터를 얻는 게. 자, 그래서 요 경우에 우리가 했던 것들은 두 가지 데이터셋을 썼는데, 자, 피지컬 익스퍼리먼트, 실제 물리적인 실험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셋을 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파이널 엘리먼트 메소드로 만든 시뮬레이션을 한 데이터셋을 썼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실험 데이터는 어떤 아주 구체적이고 스페시픽한 제조 환경의 현상을 담고 있겠죠. 자, 그것만 담고 있으면 해피한데 문제는 엄청난 노이즈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굉장히 비싼 데이터입니다. 이거 실험해가지고 데이터 모으고 노이즈 걸러내고 하는데 또 엄청난 기술적인 것들이 들어가고. 자, 중요한 데이터지만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 자, 근데 시뮬레이션 데이터, 요것도 잘 만들어야 되죠. 시뮬레이션 데이터 잘 만들려면 역학에 대한 굉장히 좋은 지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물리에서 일어나는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걸 완벽하게 모사할 수는 없죠. 근데 얘가 좋은 점, 노이즈가 없어요. 즉, 가버닝 이퀘이션, 우리가 역학적인 가버닝 이퀘이션, 물리적 현상을 담아서 모델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거기 때문에 노이즈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스테이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은 영역, 즉 얘가 좀 더 싸죠. 데이터 값이 굉장히 넓은 영역, 실험으로는 굳이 안 해봐도 돼, 커버하지 않아도 될 굉장히 넓은 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두 가지 데이터를 우리는 다 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제 김주윤 박사과정이 만들었는데, 이제 김주윤 박사과정이 이제 역학적인 지식들을 담아가지고 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재료의 물성에 따라서, 그리고 롤러의 어떤 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재료의 코일의 두께에 따라서, 코일의 위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모았죠. 그리고 그거 바탕으로 해서 멀티레이어 퍼셉션에 기반한 소로게이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오프라인에서 슈퍼바이저드 러닝을 한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 머신에 실었어요. 머신에 싣고 머신에서 들어오는 실시간 센서는 이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시뮬레이션에서 들어오지 못한 어떤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해서 끝났냐? 그게 아니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비에는
우리가 장비 설계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뭐 기어 간의 유격이라든지 센서의 시그널 시프트라든지, 또 센서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 시그널들이 시프트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진행을 해서 이 모델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다. 소성역학의 지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1차적인 신세틱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먼저 파운데이션 모델을 좋게 잘 만들고 나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랜덤 샘플링, 이제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링을 했고, 자 200 샘플이라고 했는데 요게 곡률이 수직 방향도 있고 수평 방향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고려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400개의 랜덤 샘플, 그래서 두께, 위스, 이니셜한 내부에 이제 이니셜한 어떤 플라스틱 스트레인들을 고려를 해서 커버처를, 즉 평탄화를 완벽하게 커버처 제로로 만드는 것 동시에 플라스틱 스트레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이제 모델을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실험 데이터를 받아오면 트랜스퍼 러닝을 해가지고 파인 튜닝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게 실험 데이터로만 받으면 이런 데이터셋이 구면 이제 나오고, 시뮬레이션으로 이런 게 나오는데, 요 기반으로 해서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아주 정교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기어의 유격이나 장비의 어떤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라인으로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진행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밀리세컨드, 약 500밀리세컨드 정도에서 실시간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제어를 해가면서 이제 평탄화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율 제조 장비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디지털 트윈 영상을 한번 거기 김준 학생 박사가 좀 만든 건데, 자 보면은 여기 컴포넌트들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피딩 모듈, 피딩 액추에이터가 있는 거, 여기 서버 모듈, 기어 롤러의 수평 방향 롤러를 제어할 수 있는 모터 액추에이터, 그리고 이제 수직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거, 센서들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엣지 PC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센서들에서 데이터를 바탕에 디지털 트윈을 만든 건데, 여기 숫자들은 실제 센서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비를 가지고 4가지 서로 다른 곡률이 엄청 있는 코일, 그리고 얘는 곡률은 편편하지만 디멘전이 다릅니다. 위스와 두께가 다른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4가지를 얘가 순차적으로 집어넣었을 때 얘가 판단을 해가지고 실제 자율제조하는 장비 시연을 한 거죠. 자, 요거를 만약에 자율제조 장비가 아닌 지금 현장에 있는 장비로 하려고 하면 코일 1에 먼저 사람이 가서 세팅을 하고 코일 1에 대한 생산만 하고, 만약 코일 2에 대한 걸 하려면 라인을 멈추고 다시 여기 있는 거를 컨트롤 해가지고 다시 컨트롤 한 다음에 라인 2에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근데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실시간으로 움직이는데 잘 안 보이니까 여기 디지털 트윈에서 이 모터의 실제 움직임과 연동돼서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여기 코일에서 여기 넣습니다. 센서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얘가 움직였는데, 이제 아마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코일 넣을 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얘가 돌아가면서 여기 평탄화돼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일을 넣으면 얘가 센싱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센싱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롤러가 컨트롤이 되죠. 실시간으로 컨트롤이 돼서 얘의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세 번째 코일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 코일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실시간으로 컨트롤이 되면서 제어를 했고, 모든 서로 다른 디멘전과 커버처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넣어도 다 제어되면서 컨트롤이 된다.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조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다 라인에 맞춰가지고 사람이 라인 멈추고 거기에 맞춰서 컨트롤을 실제 오픈 루프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 클로즈 루프로 머신에다가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놔가지고 자율 제조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작업자가 많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그건 또 사회과학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또 내가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는 기술을 이제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여러분들이 다른 장비까지 다 보기에는 시간이 안 되고 20일날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기 넣는 거를 이제
비전으로 여기를 측정을 해서 밴딩이 된 걸 여기 넣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드웨어 설계 비전으로 보면서 얘를 컨트롤하면서 이제 스테이터에 넣는 것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 손바닥만한 어떤 이제 요걸 만들어서 이제 로봇에 달아서 이제 이렇게 이건 뭐냐면 얘가 이제 센서인데 로봇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성을 실시간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들을 디텍션을 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이 회색은 알루미늄이고 얘는 이제 그 위에 얇은 커퍼 코일을 넣은 건데 물성이 다르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가다가 커퍼에 딱 가면 얘 물성이 다른 걸 감지를 해서 요 부분에 이제 물성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시연을 한 거고, 요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은 로봇 8에 됐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 휴머노이드 로봇 하시는 분들도 이제 로봇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해서 이제 실제 로봇이 이제 다니면서 자율제조 장비랑 연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자율제조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0일 날 같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내가 이렇게 잘해서 된 건 아니고 우리 연구실 학생들이 다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혹시 질문 있어요? 네. 그 아까 코일 풍차가 이게 네. 그 사진에서 그 소성 변형이 네. 최소화된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최소화된 상태로 이제 평탄화가 된 거죠. 그걸 얘가 계산을 해서 한 거죠. 근데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요건 최적 설계와 강건 설계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김주인 박사과정이 쓴 거고 굉장히 좋은 저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우리가 자 보세요. 얘가 어떤 소성 변형이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얘가 커버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커버처가 0이 되는 변수들이면 평탄화가 잘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그냥 최적 설계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가장 소성 변형이 최소화되는 설계죠. 우리 공정이. 근데 여기는 안 써. 여기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여기는 살짝만 변수가 틀어져도 소성 변형 커버처에 대한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강건하게 우리가 컨트롤이 좀 더 쉬울 수 있는 범위, 요 범위를 타겟으로 하자. 왜냐하면 장비가 아무리 컨트롤을 잘해도 우리가 약간만 틀어졌을 때 결과가 확 안 좋아지는 지점으로 해서 타겟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적 설계 관점이 있고 강건 설계 관점이 있는데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스트레치지를 따라서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거냐, 그건 사람이 해줘야지. 그러면 인공지능 모델은 그 전략, 엔지니어나 사람들이 만든 전략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최적화된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략을 만들려면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지식도 되게 좋아야 되고 어떤 엔지니어링에 대한 감도 있어야 돼요. 자, 또 질문 있어요?